안녕하세요. 갓 결혼한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는 저와 제 딸아이의 결혼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여자로서의 이야기들과 엄마로서의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딸이 좀 서운해하겠지만 예전에 저는 절대 딸을 낳고 싶지 않았어요. 내 배 아파가며 낳은 아이를 이 험한 세상에 노출시킨다는 게,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이 저는 많이 무서웠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결코 녹록지 않은 경험들을 하며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잦은 성추행과 성폭행 위험에 여러 번 노출됐었습니다. 사촌 오빠부터 아예 모르는 남자들, 학교 선배까지 저를 위협하는 대상은 아주 다양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을 때 사촌 오빠는 놀러온 자기 친구 앞에서 제 속옷 안에 손을 넣고 저를 만지곤 했습니다. 제가 싫다고 발버둥을 치면 그만뒀었지만 그 행동은 여러 번 반복됐어요. 그 나쁜 놈은 교회에서 부인을 만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들었어요. 과연 어릴 적 자기가 한 일은 회개를 했을지 늘 궁금합니다. 또 한 번은 제 남동생과 동생 친구, 그리고 제가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날이었어요. 그 남자는 대학생쯤 되어 보였는데 우리에게 접근해서 10분 정도 같이 놀아줬죠. 속으로 다 큰 어른이 왜 우리랑 놀아주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들 중에 화장실 혼자 갈 줄 아는 사람? 나는 당연히 혼자 갈 줄 알지. 와, 대단하네. 그럼 나 화장실에 좀 데려다줘. 응, 그래. 따라와. 동생들이 놀고 있는 틈에 저를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간 남자는 제게 나쁜 짓을 시도하려고 제 바지를 벗겼어요. 그 남자가 바지를 벗는 순간 제가 너무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에 덜덜 떠는 제 눈을 보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더군요. 그날 동생들을 데리고 집까지 얼마나 뛰었던지요. 하루는 나보다 1살 더 많은 남자아이를 어른들 앞에서 장난으로 놀렸는데 어른들이 없는 틈에 나를 밖으로 데리고 가서 복수하겠다고 바지와 속옷을 벗으라고 때리더라고요. 제 몸을 만지작거리고 도망갔고 저는 그날부터 절대 남을 놀리지 않았어요. 아직도 복수라는 내용의 영화들을 정말 너무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꽤 자라서 초등학생이었을 때 버스에서 하차하는 저를 한 남자가 따라 내려서 말을 걸더군요. 나 너 알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너 알아. 버스에서부터 계속 보고 있었어. 너희 집 어디야? 너 사촌 있잖아. 네, 사촌은 있어요. 근데 왜 그러세요? 그래, 나 너 아는 사람이라고. 원래 저기쯤 살지 않았어? 지금은 너희 집 어디에 있어? 저쪽이요. 저는 급한 일 있어서 가봐야 해요. 그래, 다음에 꼭 다시 보자. 물론 우리 집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알려줬지만 다시 그 사람을 만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술 취한 아저씨들이 한 번씩 지나가는데 멍하니 눈이 풀려서 지나가다가도 저만 보면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곤 했어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유형을 물어보면 늘 술에 취한 아저씨라고 대답하곤 했었죠. 고등학생 때는 저와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어한 학교 선생님도 계셨어요.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아직도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대학생이 돼서도 차 타고 지나가던 남자가 저를 보고 쫓아와서 같이 놀자고 제 주위를 빙빙 돌기도 했고요. 관심의 표현인진 몰라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가온다는 사실이 저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 일련의 사건들은 제가 다 유년기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제가 절세 미녀라거나 뛰어난 몸매의 소유자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냥 전 또래들보다 많이 하얀 얼굴에 동그란 눈, 새까만 긴 머리 여자아이일 뿐이었어요. 너무 빈번하게 저런 일들을 겪으니 남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에야 이렇게 말로 편하게 얘기하지만 진짜 제 친구들이 아니면 남자들이 조금만 무리지어 있어도 덜덜 떨려서 그쪽으로 지나가지도 못했었어요. 청소년기가 지나서야 세상에 이상한 남자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됐죠. 제대로 대화가 되고 어떤 특정한 목적 없이 친해질 수 있는 남자들도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겪을 때 부모님은 돈을 버신다고 두 분 다 바쁘셨고 제가 도리어 동생을 지켜줘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저도 어리고 미성숙한 상황 속에서 저런 일들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 전업주부로 살 게 아니면 자식은 낳지 말자, 딸은 더더욱 낳지 말자는 생각을 늘 했어요. 하지만 역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놈의 호르몬이 뭔지 불끈거리는 호르몬의 장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저는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실 남편은 저보다 2살 아대입니다. 대학교 동아리방에서 처음 봤어요. 저는 국문학과였는데 항상 말싸움을 잘하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4년 후배였던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남들 보기에도 하얀 피부에 조용하고 말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삼수를 하고 입학을 해서 또래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어색해 보이고 참 잘 웃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야, 쟤 봤냐? 수연이 너만큼 하얀데? 와, 나 남자가 저렇게 하얀 거 처음 봤어. 이보게 친구, 이제 갓 입학한 어린 후배한테 마술을 뻗치진 말게. 그럼 큰일 난다, 큰일 나. 범죄다, 범죄. 야, 네가 가서 좀 잘 챙겨줘라. 네가 우리 동아리의 최강 오지랖녀 아니냐. 야, 나 이제 놓친내야. 우리 예쁜 후배들이 어련히 잘 챙겨주려고 내가 나설 군번이 아니올시다. 거기 후배, 잠깐 이리 와봐요. 옳지. 자, 우리 동아리 많이 낯설죠? 여기 최수연이라고 후배보다 2살이나 많은 고학번 선배신데 이 선배가 참 말싸움도 잘하고 말이야. 못하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거든? 궁금한 거 있거나 같이 다닐 사람 없을 때 혹은 같이 밥 먹을 사람 없으면 이 선배한테 전화해서 밥 사달라고 해. 꼭 알겠지? 난 그럼 간다. 수연아 잘 챙겨줘라. 아줌마스러운 영미가 소개시켜준 준일이는 나만큼 정말 하얀 피부에 까만 목티가 잘 어울리는 미소년스러운 학생이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청춘 드라마 한 편이 뚝딱 나올 것만 같은 외모였죠. 저는 친숙하게 접근해서 이리저리 학교생활 꿀팁과 수강 신청 요령, 학점 잘 맞는 비법, 학교 근처 맛집, 호구 교수님 정보 등 유용하고 쏠쏠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오픈하며 그를 내 사람으로 길들여가고 있었어요. 사실 정말 조용하고 늘 다운이 되어 있고 차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적 분노가 제 눈에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나만 보이는 그의 깊은 빡침 카운트다운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우, 저놈 저거 또 열받았네. 영수야, 그만 좀 놀려라. 아, 저거 난리 나겠는데. 야, 영수 임마, 빨리 가서 사이다 하나 뽑아와라잉. 눈이 못 마르시니까 빨리. 네, 선배. 잠시만 기다리세요. 준이라, 이때다. 빨리 튀어. 그거 아세요? 말수도 적고 사교성도 별로인 사람이 제 앞에서만 서서히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는 그 즐거움을요. 남들한테는 잘 보여주지도 않는 개인기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의 집안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준일이를 더 의식하고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고3 때 부모님이 갑자기 이혼하시는 바람에 수능도 망치고 방황하다가 삼수 끝에 우리 학교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이런 비밀 저런 비밀 얘기에 저희도 모르게 서로 깊은 유대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끼는 후배라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이래도 되나 싶게 자주 연락하고 그의 취향들을 알아가고 있었어요. 맛있는 과자나 음료가 동아리방에 있으면 후배들 몰래 준일이 사물함에 넣어두고 준일이도 또 나한테 그렇게 해줬고요. 같이 토론대회에 참가해서 상을 타기도 했어요. 상금으로 같이 여행도 갔다 왔고요. 여러모로 우리는 쿵짝이 참 잘 맞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졸업하고 출판사에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연락해서 만나곤 했어요. 준일이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시험 전에도 누나를 봐야 힘이 난다고 저를 보고 결과도 바로 알려주곤 했지요. 준일이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게 된 후에도 자주 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냥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저는 준일이가 좋아하는 소고기 스튜를 만들어서 오피스텔에 찾아갔어요. 둘 다 20대 후반에 꽉 찬 나이였는데 각자 애인도 없이 우리끼리 만나서 수다 떨고 같이 노는 게 제일 편하고 좋더라고요. 술도 같이 진탕 마시고 같이 뻗어서 잠도 자고 오고 그랬어요. 준일이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가끔 영미까지 셋이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하루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날짜는 언제 잡는 거?
얼마 전에 준일이 집 가서 너 뻗었었다며. 아니 30 넘어서 결혼할 거야? 그러지 말고 빨리 해라 결혼. 니네 덕에 호텔 뷔페 한번 먹어보자. 저는 빨리 하고 싶은데 선배가 틈을 안 주네요. 이 요망스런 기집애 같은 이라고. 준일이가 이렇게 노력했으면 그냥 대충 못 이긴 척 자빠졌었어야지. 30 넘길 거야? 어? 아니 반지라도 하나 끼워줬어야 내가 뭐 자빠지든 말든 할 건데 맨입으로 내가 어떻게 하냐. 반지 주면 그럼 나랑 결혼하는 거다. 낙장 부리 말지. 영미 누나 증인서요. 야 지금 당장 반지도 없으면서 무슨. 야 됐어. 오늘따라 왜 그런데. 장난 그만해라. 야 빨리 반지 꺼내 반지. 너 무르기 없기다. 누나 우리 이제 결혼하자. 나 누나 말고는 주위에 여자도 없어. 나를 제일 잘하는 누나랑 결혼하는 게 유일한 내 꿈이야. 하자 결혼. 오늘따라 격렬한 장난들이네 했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서 손에 끼워주는 게 아니겠어요. 야 너네들 결혼은 다 내 덕인 거 알지? 백 좋은 걸로 하나 쏴라. 응? 아 진짜 너무너무 잘됐다 이 예쁜 기집애. 야 잠시만 있어봐. 근데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연애도 아니고 어떻게 바로 결혼을 해. 아니 그럼 그 오랜 세월 나 같은 킹카를 목매게 해놓고 책임을 안 질 거예요? 그리고 너 얼마 전에 나 책임질 일 했잖아. 내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운데 너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술 취해서 자고 간 날 기억하지? 너 그때 나한테 어떻게 했었는지 진짜 기억 안 나? 뭐? 내가 잠깐만. 잠깐 그럼 그게 꿈이 아니었어? 난 내가 그냥 욕구불만인 줄 알았어. 너랑 그런 야한 꿈을 꿔가지고 너무 민망했는데. 아니 그럼 그게 꿈이 아니었어? 네가 나를 덮친 거 이제 기억하지? 네가 다짜고짜 내 얼굴 붙잡고 키스하고 옷 벗기. 아우 난 말렸다. 내가 얼마나 참고 있었는데. 근데 네가 바로 그냥 책임지라고. 무조건 결혼이야. 다른 길은 없어. 고백을 받아주고 말고가 아니라 네가 나 책임져야 해. 어머 나 몰라. 준일아 미안해. 어떡하지? 어떻게 그걸 기억을 못해. 진짜. 그렇게 저는 살면서 가장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를 잘하는 남자와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을 얻었죠. 가끔 생각해요. 내가 준일이가 아니라 다른 남자와 결혼했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할 것 같은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오랫동안 대화하고 신뢰가 쌓여있는 이 남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다른 남자와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제게 아이는 항상 불안하고 걱정되는 존재였습니다. 나는 보호받지 못했지만 딸아이만큼은 제가 어린 시절 겪었던 아픔이나 고통들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게 하고 싶진 않았지만 이상한 놈들을 만나는 것만큼은 피하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딸아이 이름도 너무 여성스럽지 않은 중성적인 이름으로 지었어요. 엄마, 우리 학년에 나랑 같은 이름인 애가 몇 명이게? 한 3명? 놀라지 마, 엄마. 6명이나 돼. 그 중에서 제일 놀라운 게 뭔지 알아? 혹시 너만 여자야? 와, 어떻게 알았어, 엄마? 나만 여잔데. 그래도 난 괜찮아. 난 내 이름에 만족해. 예쁜 이름이야. 웬일이래? 난 또 유치원 때처럼 입 쭉 내밀고 불평할 줄 알았는데. 난 엄마 아빠한테 고마워하면서 살기로 했어. 내 짝꿍 여자애거든? 이름이 뭔지 알아? 설마 요즘 시대에 개똥이 뭐 그런 건 아니지? 그건 아닌데 이름이 정만이야. 그것도 배정만. 얘는 정말 예쁘고 착해.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정말 감사하고 살기로 했어. 정말이야. 사실 나도 네가 요즘 공부도 좀 소홀한 것 같고 방 청소도 잘 안 하길래 이름을 바꿀까 생각 중이었는데. 응? 뭐라고? 내 이름 뭐로 바꾸려고? 정태만 어때? 근무태만 할 때 그 태만, 학업 의지 태만, 청소 의지 태만 뭐 등등. 너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어머니, 제 이름 석자 소중히 생각하여 부지런히 살겠나이다. 고정하시옵소서. 제 딸아이와는 이렇게 친구처럼 자매처럼 돈독한 사이랍니다. 자기 스스로의 몸 정도는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어릴 때부터 태권도에 합기도까지 다양하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교육은 두말할 거 없이 아주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여러 박물관도 데려가고 다큐멘터리도 보여주면서 가르쳤어요. 남편이 너무 적나라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잠시 충격을 받기도 했어요. 여보, 연우 저렇게 적나라한 거 보여줘도 되는 거야? 괜찮아? 너무 적나라한 건 좀 그렇지 않아? 괜찮아. 저거 외국에서는 교육용으로 쓰는 거야. 요즘 애들 첫 경험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평균 13세까지 내려가는 추세인데 미리 안다고 나쁜 건 없다고 생각해. 엄마, 그럼 엄마 아빠도 저걸 하는 거야? 저걸 해서 나를 가진 거야? 오 마이 갓! 엄마,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저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지? 나도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랑 하게 되는 날이 오는 거야? 그게 언제쯤일까? 그건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하고 확신이 들 때 그 사람과 합의를 하에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야. 근데 나쁜 어른들 중에 자기 맘대로 아이들을 속여서 저런 행동을 강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돼. 네 몸을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너 하나야, 알겠지? 선생님이든 남자친구든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거야, 알겠지? 걱정 마, 엄마. 내 몸은 내가 지킨다. 꼭 강해질게. 연우는 사실 악바리 근성이 좀 있어서 남자아이들과 대련을 하더라도 꼭 이기고 싶어 했어요. 하얗고 고운 얼굴에 혹해서 찝쩍거리다가 연우한테 엎어치기 당한 남자애들이 점점 늘어나더군요. 중학교 때 그런 딸애한테 베프가 한 명 생겼는데 성준이라는 남자애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착한 성격에 이미 연우한테 호구 잡혀서 연우랑 항상 같이 공부하고 대화하고 비밀도 공유하고 하더라고요. 눈치를 보니 성준이는 연우를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늘 그림자처럼 그냥 뒤에서 연우를 챙겨주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성인이 돼서도 그 둘은 변함없이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 각자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사귀곤 했지만 둘 사이는 멀어지거나 하지 않았어요. 아마 각자의 여자친구, 남자친구들에게는 정말 최악의 남사친, 여사친이었을 거예요. 몇 명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하다가 27살쯤 됐을 때 연우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고 했어요. 저는 내심 성준이가 아니라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괜찮은 남자겠거니 생각했는데 우리 집에 한 번 놀러 왔는데 제가 옆에 없는 줄 알고 연우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 모습이 뭔가 모르게 거부감이 들더군요. 이런 집은 얼마나 하냐, 아버진 퇴직이 얼마나 남으셨냐 등등 뭔가 애매하게 집안 상황을 조사하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딸이 선택한 남자인데 믿어보자 하고 상견례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좀 카리스마 넘치게 보이고 싶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인데 내가 왜 이러나 하면서도 머리도 긴 생머리에 아이라인 확실하게 그려주고 옷도 시크한 블랙으로 쫙 입고 나갔습니다. 남편도 오랜만에 보는 제 모습에 많이 놀라더군요. 몸매 관리를 꾸준히 한 덕분에 뒷모습만 보면 아직 30대 같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왠지 싸우러 나가는 여전사 같다고 해서 한참 웃었네요. 상대방 집안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화장실에 먼저 들렸는데 아주 간사한 목소리의 아줌마가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말도 마! 이번에 우리 아들이 아주 제대로 물고 왔어. 내가 제대로 연기한 보람이 있다니까? 잘 사는 집안 여자애들이 도리어 순진한 경우가 많다더니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더라고. 백화점에서 마주쳤는데 애가 순진하니 괜찮은 거야. 친구랑 말하는 거 들어보니 고등학교 체육교사더라고. 다니는 헬스장을 또 내가 샥 깔아내서 일부러 내 아들 다니게 했지 뭐. 저놈이 얼굴도 반반한데 몸매가 예술이잖아. 여자는 또 얼마나 잘 꼬시는지 몰라. 아, 저번에 선본 여자는 어떻게 됐냐고? 그 여자가 조건은 더 좋아. 거긴 졸부랜다. 졸부. 우선 양다리 걸쳐보고 그 여자도 넘어오면 갈아타라 그래야지. 이 여자 집안도 강남 부자래. 그 여자애가 꼬셔지면 이 집을 쏙 빨아먹고 버려야지. 백이 좋을까? 차가 좋을까? 집까지 한번 땡겨봐? 어때? 살다 저런 저속하고 상스러운 여자가 있다니 싶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고등학교 체육교사라는 단어가 걸리더군요. 설마 영우는 알겠지, 아닐 거야. 우리 애가 저런 사기꾼 집안에 속았을 리 없어. 상견례 자리에 앉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낯설지 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사부인이라고 이제 불러도 되겠죠? 아, 세상에 너무 젊어 보이신다. 30대라고 해도 믿겠어요. 세상에 군살 하나 없으시네요. 사부인은 아직 좀 이르죠. 근데 참 목소리가 참 까랑까랑하시네요. 얼굴도 참 고우시고.
연기를 하셨어도 참 멋지게 연기할 상이신데 배우를 하셨어도 상을 엄청 타셨겠는데요. 안 그러니 연우야? 제 은근히 돌려가는 말투와 표정에 딸과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엄마가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 오늘따라 이 여사가 왜 이러실까? 너무 업되신 거 아니에요? 그래, 헬스 트레이너 하는 친구라고. 인물도 좋고 몸매도 좋은데 나는 그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좀 걸리네요. 비전이 있는 직업이 아니지 않나? 예.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서 내년에 관장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애를 어디서 처음 만났어요? 예. 땡땡 헬스장에서 만났습니다. 첫눈에 보고 제가 반해서 운동을 가르쳐주다가요. 아, 그래요? 당시 그 헬스장에서 일하는 중도 아니었다는데 집이 용산이라고 들었는데 강남 헬스장에 무슨 일로 온 거예요? 그게 어쩌다 보니까 헬스장이 좋아 보여서 제가 첫눈에 연우 씨를 보고 너무 좋아서 연우 씨를 만나려고 인연이 그렇게 다 닿은 것 같아요, 어머님. 아니 말은 바로 해야지. 말을 많이 더듬는 거 보니까 많이 당황했나 보네. 갑자기 말 지어내려니 많이 힘들겠어요. 자네가 아니라 자네 어머니가 우리 딸한테 반하신 것 같던데 아닌가? 엄마 계속 이게 무슨 소리야? 왜? 백화점에서 보고 반하셨다면서요, 우리 딸한테. 친구랑 대화하는 거 듣고 직업도 알아내고 헬스장까지 왜 따라오신 건데요?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오늘 따님을 여기서 처음 봤는데요. 내가 아까 당신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강남 부자라 쪽 빨아먹고 버리네 만에 다 들었다고. 연우 너 이 남자가 너 말고 다른 여자랑 선 본 거 알아? 아냐고. 전 연우 씨를 놔두고 그런 적이 절대. 우리 엄마 저렇게 흥분하는 거 나 처음 봐요. 나 만나면서 선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떳떳하면 휴대폰 좀 보여주세요. 연우 씨, 왜 이래요? 나 못 믿어요? 떳떳하면 휴대폰 보여주면 되겠네. 안 그래요? 재산이고 직업이고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사기꾼은 내가 용서 못하지. 아이씨, 정말 처음 봤는데 너무 무례하시네 다들. 오늘 본 지 얼마나 됐다고 폰을 깔아만 해요? 존나 일진 사납네. 궁지에 몰리니까 그놈은 바로 바닥을 드러내더군요. 웬 거지 같은 집안이랑 엮여가지고 어쩔 수 없어 진짜. 거지 같은 집안? 웃기시네. 그 거지 같은 집안이랑 엮여가지고 한탕 크게 챙기고 튀려고 하신 게 누구시더라? 잘 걸렸다 이 새끼들아. 감히 누구 딸한테 사기를 쳐?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대한민국 검사 출신이다 이것들아. 너네 혼인빙자 간음으로 다 쳐넣을 거야. 다 쳐넣을 거라고. 내가 못할 것 같아? 아줌마가 화장실에서 통화하는 건 내가 다 녹음했거든. 왜? 더 우겨보시지? 여보, 이 사람들 완전 사기꾼이에요. 내가 녹음도 해놨으니까 당신 이 사람들 콩밥 좀 먹어줘요. 검사? 저 여자의 아빠 그냥 공무원이라며? 네, 공무원 맞죠. 검사니까. 처음부터 밝히면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아직 안 밝혔었는데 이제 밝힌 게 천만다행인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재수가 없을라니까. 얼른 가자. 얼른 가자고! 아이씨, 또 그걸 못 참고 화장실에서 입방정을 떨고 지랄이야. 자랑도 정도껏 해야지. 이런 데까지 와서 입방정을 떨었어. 다 된 밥에 죄를 뿌리냐. 와, 미친 정말. 야, 앞으로 절대 다시 보지 말자. 그리고 네가 사준 아이패드 잘 쓸게. 이별 선물이라고 생각할게. 그것만 받고 떨어져 주는 게 고맙지 않냐? 잘 살아라. 이 벌레만도 못한 것들아. 이제 졸부지만 꼬시러 가냐 이 벌레 같은 것들. 순간 너무 열이 받았는데 턱하니 숨이 막히더라고요. 깨어나 보니 가족들은 물론이고 성준이까지 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미안해. 진짜 엄마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순진하게 사람을 믿었어. 처음 봤는데 운동도 잘 가르쳐주고 친절해서 나는 나한테 홀딱 반한 줄 알았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안이고 뭐고 전혀 묻지도 않고 사랑한다고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계속 밀어붙일 때 이상하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나는 진짜 운명의 상대라서 그런 줄로만 알았어. 정말 미안해 엄마. 괜찮아. 별일 없었으니까.
앞으로 그놈 다시 만나면 면전에 침을 탁 뱉어버려. 알겠어? 아이패드고 뭐고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완전히 인연 끊는 거다. 알았지? 내가 바보야, 엄마? 엄마도 이렇게 만들고, 그 사기꾼들. 다 씹어먹어도 모자랄 판에. 그 남자 나한테 걸리기만 하면 꼬리뼈를 박살내버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나는 네가 걱정이다. 말은 그렇게 해도 네가 제일 충격받고 힘들었을 텐데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해. 세상에는 성준이 같은 좋은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 아, 엄마 맨날 성준이. 우리 여사님 살아나셨네. 성준이는 나 좋아하지도 않는데 엄마는 맨날 성준이만 예뻐하고. 아니 나 하나만 물어보자. 성준이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거야? 성준아, 아줌마가 미안하다. 내가 딸을 낳은 게 아니라 미련 곰탱이 장님을 낳은 것 같아. 너한테 면목이 없다. 너 마음에 든다고 치근덕거리고 뒤에서 나쁜 짓 하려고 작당모의 하던 놈들, 그때 성준이가 다 알아내고 두들겨 패고 각서받은 거 넌 모르지? 너 괴롭히려고 작전 짜던 일진 언니들 해코지 못하게 계속 너랑 붙어 다닌 것도 모를 거다 너는, 그지? 너 중학교 때 다녔던 태권도 도장도 급하게 다른 데로 옮긴 것도 왜 그런지 넌 모르지? 그때 막 들어온 막내 사범이 너 몰래 이리저리 사진 찍던 거 성준이가 알려줘서 옮긴 거였어. 너는 나랑 성준이가 키웠다 이거사. 내가 그러니 너보다 성준이를 더 믿고 그러는 거야. 아유, 성준아, 부탁인데 우리 저 미련곰탱이 연우 좀 데리고 나가서 놀아줘. 잘 부탁한다. 엄마, 진짜. 너 왜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안 해? 엄마도 왜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데. 진짜 그런 거면 내가 너 책임지고 데리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불쌍한 성준이 제발 좀 책임져라, 이 눈치 없는 거사. 알았어. 책임지면 되잖아. 그건 그렇고, 근데 아까 녹음했다는 거 한 번만 들려줄 수 있어? 개풀 녹음은 무슨. 내가 검사 남편의 부인이잖아. 증거 불충분일 땐 말로 조지는 거지. 내가 이럴 때 쓰려고 대학교 4년을 토론 동아리에서 다 보냈다 이 말씀이야. 역시 말로 조지는 게 최고야. 와, 역시 우리 엄마. 와우, 그냥 바로 퇴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쌩쌩하다 못해 날아다니시겠는데. 아줌마,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연우는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그래, 성준아. 연우한테 제발 빨리 책임지라고 해라. 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말은 안 하지만 연우는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았어요. 티내지 않고 밝게 생활하려고 했지만 처음으로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인데 그런 인간 쓰레기를 만났다는 게 스스로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불같은 정열적인 사랑을 원하던 연우였는데 그 일을 잊고 난 후 이상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소나무같이 늘 변함없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주 우울해하는 연우를 성준이가 아무렇지 않게 같이 있어주면서 달래주더라고요. 연우야, 머플러 어떻게 묻는 게 멋있어 보여? 연우야, 나 네가 만들어주는 불고기 스튜 먹고 싶어서 잠이 안 온다. 지금 좀 만들어주러 와라. 연우야, 진짜 끝장나는 고기 맛집이 있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잠이 안 온다. 나랑 같이 좀 가줘. 연우야, 나 내일 중요한 면접이 있는데 옷을 좀 골라야 하는데 같이 좀 가줘. 대신 가주면 네 옷도 사줄게. 정말? 넌 나 없으면 어떻게 살라 그러냐? 스마트함이 철철 넘치는 녀석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걸 하나도 제대로 못해. 이 누님만 믿고 따라와. 성준이가 저렇게 정신없이 만들어준 덕분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연우는 얼마 안 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성준이를 따로 불렀죠. 성준아, 너 우리 연우 여자로 좋아하는 거 맞지? 네, 맞아요.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 근데 저희 어렸을 때 의남매를 맺었어요. 의남매가 깨지면 평생 다시 안 보는 걸로 약속했는데 어떡해요, 어머니? 저 연우 안 보고 살 자신이 없어요, 어머니. 그럼 뭐 피도 막 섞고 그런 거 한 거야? 네, 한 방울씩만 섞었어요. 뭐 어쩔 수 없네 그럼. 네? 어쩔 수 없다니요? 포기하고 평생 그림자처럼 살면서 가슴 아파하고 혼자 눈물 짓고 가슴 치고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고 다른 걸 섞고 살든지. 다른 걸 뭘 섞어요, 어머니? 뭐긴 뭐니 얘. 살 섞고 사는 거지. 어머니, 저 해볼게요. 평생 바라만 보고 사는 건 죽어도 못하겠어요. 저 꼭 성공할게요. 그래, 성준아. 너는 10년 넘게 내 사윗감 1위 순위였다. 난 너 못 잃어. 파이팅! 그리고 참
우리 연우는 박력 있는 사람 좋아하는 거 명심해라. 걔 앞에서는 머뭇거리지 말고 진심을 정확하게 말해야 돼. 걔는 눈치가 없어서 돌려 말하면 못 알아들어. 알겠지? 주어, 동사, 목적어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알아듣는다. 알겠지? 예, 어머니 꼭 기내겠습니다. 그래, 성준아. 우리 꼭 장모 사위 하자고. 제가 이렇게 성준이를 응원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연우가 아무리 유단자이지만 곱상한 외모 때문에 여러 유혹과 마수들의 손길이 참 많았거든요. 잘생겼다는 오빠 친구들도 치근덕거리기 일쑤고 남자들한테 꼬리치지 말라며 해코지하려는 일진 언니들이며 자주 시끌시끌 했었지만 다 그냥 무난히 넘어갈 수 있었던 건 소나무처럼 항상 연우를 옆에서 지켜주는 성준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불같은 사랑, 로맨틱한 사랑, 우정 같은 사랑, 가랑비 옷 젖든 나도 모르게 스며든 사랑 등 말이에요. 저는 연우가 성준이의 소나무 같은 사랑도 알아주길 바랬습니다. 결혼이야 하던 하지 않던 간에 그런 사랑도 경험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늘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변치 않을 사랑을요. 살면서 그런 사랑을 받고 나눌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니까요. 연우야, 근데 너는 지금까지 성준이랑 있으면서 성준이가 좋았던 적 한 번도 없었어? 당연히 좋았지. 너무 소중하고. 그런데 막 팍 타고 스파크가 튄 적은 없었고 같이 있으면 늘 잘 맞고 편안하고 좋았어. 늘 내 옆에 있으니까. 계속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연인이 되면 헤어질 수도 있잖아. 그런 건 싫어. 근데 딸, 너 그렇게 좋은 걸 아끼고 사랑하고 표현해주지 않으면 어느 날 뿅 하고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 나도 네 아빠랑 오랫동안 친구처럼 지냈었는데 어느 순간 남편 없으면 너무 심심하고 만날 사람도 없는 상황이 되더라. 나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맞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네 아빠밖에 없었어. 항상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네 아빠라는 사실을 깨닫고 술 취해서 그냥 내가 입술도장을 콱 찍어버렸다니까. 근데 그때 표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하더라고. 너처럼 이렇게 예쁜 딸도 못 만났을 테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성준이 네 짝으로는 아니라면 걱정하지 마. 나도 성준이를 아끼기 때문에 말이지. 내가 하나 기획하고 있는 게 있거든. 내 친구 중에 그 지영이라고 있는데 걔 딸이 착하고 예쁘고 그렇더라고. 너랑은 영 아니다 싶음 나 성준이랑 걔랑 연결시켜줄 거야. 저렇게 참하고 괜찮은 성준이를 네가 그렇게 싫다는데 다른 여자나 소개시켜줘야지 뭐. 3일 줄 테니 잘 생각해봐. 뭐? 3일? 그래. 알았어. 평소 같으면 그럴 일 없다고 손사래를 칠 연우였는데 어쩐지 이번에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더군요. 대어를 낳기 위해 저는 떡밥을 하나씩 뿌리고 있었습니다. 야, 뭐해? 너희 엄마 곧 생신이잖아. 뭐 해드리면 좋을지 상의하게 우리 집으로 좀 와라. 너 그냥 우리 엄마 아들 해라. 이러니 우리 엄마가 널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겠냐? 1시까지 갈게. 밥은 먹었어?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파. 얼른 와. 엄마, 나 성준이네 갔다 올게. 뭐 상의할 게 있다나 봐. 그래, 잘 갔다 와. 근데 옷이 그게 뭐야? 좀 이쁘게 입고 다니라 좀. 치마도 좀 입고. 이쁜 다리 다 썩힐래? 와우, 알았어. 갈아입을게, 진짜. 나 갑니다. 야, 너 왜 늦어? 너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 설레게? 헐, 너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언제 또 그런 고급 기술을 장착했대? 둘은 제 생일 파티를 한참은 상의했대요. 성준이도 그날따라 말할 용기를 내기가 정말 힘들었다네요. 야, 우리 엄마 무슨 환갑잔치도 아니고 생일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상의할 일이냐, 일이? 지금 몇 시간째야? 사실은 연우야.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잠시만 물 좀 마실게.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은한매 맺었던 거 기억나? 피 한 방울씩 섞어서 했던 거. 응, 기억나. 맞아, 우리 그런 것도 했었네? 진짜 웃긴다. 우리 술은 못 마시니까 사이다에다 피 섞어 먹고 철냄새 난다고 욱욱거리고. 근데 그건 왜? 우리 그때 의형제 깨지면 다시는 안 보기로 했었던 것도 기억나? 나 이제 너랑 은한매 그런 거 하기 싫어. 피 섞고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섞고 싶어. 이 바보 같은 성준이는 정말 저렇게 얘기했었대요. 그동안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건 혹시 다 거짓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말한 그대로 말할 줄이야.
다른 거? 뭘 섞을 건데? 뭐? 너랑 살 섞는 사이가 되고 싶어. 뭐라는 거야 지금? 살은 어떻게 섞는 건데? 이렇게. 야! 연우는 오후에 나가서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뭐하다 이제 왔어? 많이 늦었네. 엄마, 그거 알아? 성준이 잘해. 뭐?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 뭘 잘해, 뭘, 너 혹시, 야, 장난치지 말고 주어를 말해, 주어를. 아니, 걔가 나랑 은남매하기 싫다고 피 썩는 거 말고 이제 나랑 살 썩고 싶다고 하는 거야, 세상에. 성준아, 왜 그랬니, 세상에. 그 하고 많은 미사오구들과 달콤하고 로맨틱한 말들은 다 놔두고 살에다 좀 섞어보자고 하다니요. 이러니 그 오랜 세월 둘은 진전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썩었나 봐. 살 썩는다 그래서 그 시기 얘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글쎄 키스를 하더라고. 아니 근데 너무 잘하는 거야. 엄마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 몇 시간을 한 건지 모르겠어. 그럼 이제 성준이랑 만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그래. 그냥 키스만 한번 해본 거지 뭐가 변하겠어? 좋다 말하네. 너 이제 한동안 안 만나는 게 좋겠다. 너 토요일에 시간 좀 비워놔. 정숙이 아줌마 아들이 있는데 애가 참 괜찮대. 걔 좀 만나봐라. 너보다 2살 위 오빠인데 직업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대. 그리고 성준이도 전에만 했던 친구 딸 소개시켜줄까 그렇게 알고. 저는 바로 성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방금 연우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한동안 너 우리 집엔 이제 안 오는 게 좋겠다, 성준아. 섭섭하게 듣지 말고 대신 너 그 지영이라고 내 친구 딸이 있는데 애가 참 예쁘대. 토요일 2시에 네모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기로 약속 잡을 테니 그때 시간 비워놔. 네가 참 좋은 애라서 내 딸이랑 엮어주고 싶었는데 니네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어쩔 수 없지 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급변하는 상황에 연우는 난리가 났더군요. 이제 자기 마음을 좀 알까 싶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잠을 잘 못 자고 울었는지 눈도 얼굴도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니, 얘 얼굴이 왜 저래?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사랑의 열병을 좀 앓는 중이라 이해해 주셔. 뭐든 좋은데 여보. 좀 살살해. 작겠어. 걱정 마요 여보. 내가 꼭 커플 매칭 성공할 테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 곰탱이들이 각자 약속한 토요일 2시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각자 서로의 소개팅을 막으러 갔다가 서로 한참을 어긋나서 그날 밤에야 서로 만나고 오해를 풀었다네요. 야, 대체 전화도 안 받고 어디 있었어? 너 그 소개팅 자리 왜 안 나갔는데? 그러는 넌 어디 갔었어? 약속 장소 세모 호텔 아니야? 뭐? 너 거기 갔었어? 당연하지. 키스까지 실컷 해놓고 딴 남자랑 소개팅은 절대 안 돼. 내가 얼마나 긴 시간을 너만 보면 좋아했었는데 그동안 네가 다른 남자 사귈 때마다 나도 좋아서 다른 여자들 사귀는 것처럼 연기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너랑 키스한 이후로 계속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진짜 미치겠다고. 너 진짜 나 좋아해? 언제부터 얼마나 좋아했는데? 와, 진짜. 너 당장 따라와. 빨리! 야, 아파. 어디 가는데 지금? 어디긴 어디야.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금 당장 보여주러 가는 거지. 너 오늘 혼날 까고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두고 봐. 오해를 풀고 왔다는 애들 얼굴이 불그스레한 것이 영 수상하더라고요. 너네 치고받고 싸운 거야? 아님 술을 마신 거야? 얼굴들이 왜 그렇게 빨개? 제가 무슨 일 있었나 하고 물어보면 별일 없다고 하는데 눈도 못 마주치고 얼굴만 더 빨개지는 게 정말 수상했어요. 수상하다, 수상해. 그 다음날 둘은 제 취조에 결국 의남매 말고 드디어 연인이 되기로 했다는 말에 제가 만세 삼창을 불렀습니다. 만세! 연우야, 엄마 진짜 기분 너무 좋다. 이제 여한이 없어. 와, 내가 드디어 이 곰탱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광경을 보다니. 연우야, 너 뭐 갖고 싶은 거나 먹고 싶은 거 없어? 성준이랑 뭐 커플 아이템 그런 거 사줄까? 말만 해, 말만. 엄마가 우리가 무슨 20살 어린애도 아니고 커플템이 뭐야. 괜찮아. 이제 사귀기만 한다는 건데. 무슨 누가 보면 득남이라도 한 줄 알겠어 아주. 나보다 엄마가 더 좋아하네. 입이 귀에 걸리셨어. 연우야, 진짜 엄마가 정말 기분이 너무 좋다. 근데 너 갑자기 왜 성준이랑 사귀기로 한 거야? 계속 고민하고 미적지근하더니. 엄마,
내가 그날 확인을 좀 해봤는데. 무슨 확인? 있잖아, 엄마. 아우, 정말 뜸들이지 말고 그냥 얘기해. 뭘 확인했는데. 성준이 잘해. 진짜 잘해. 완전 상남자야. 눈에 불꽃이 보이더라고. 그렇게 열정적인 남자인지 나 알고 지낸 지 10년이 훌쩍 지났는데 이제 알았어. 뭘 잘한다는 건데? 기집애 좋겠어. 주어가 없어도 이제 다 알아듣겠다. 성준이가 왜 박령남이 됐겠어? 너 때문에 너무 참아서 이렇잖아, 이거 사. 몸에 좋은 거 많이 만들어줘. 그로부터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세상에 이렇게 급하게 결혼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니, 얘네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저를 아주 빠르게 할머니로 만들어줬어요.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사귄 지 3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저 아이들이 사실은 10년 넘게 친구로만 지냈던 아이들이란 걸요. 결혼식이 순조롭게 잘 흘러가는가 했는데 결혼식 당일 맞은편 웨딩룸에서 고성이 오고 가고 난리가 났더군요. 그래, 너무 순조롭다 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세상에 어떻게 보면 참 인연이긴 인연인가 보다 했습니다. 우리와 상견례를 했던 그 사기꾼 집안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또 묘하게 상황이 반전된 것 같더라고요. 야, 너네 집 졸부라고 하지 않았어? 너 졸부 뜻은 알고 말하는 거냐? 야, 그러는 너는 전문 헬스 트레이너라며. 그 헬스장 네 명의로 돼 있다며. 완전 싹 다 거짓말이더라. 이 제비 같은 놈이 진짜.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사기치면 안 되는 거지. 사기는 누가 쳤는데? 졸부 아빠 있으시다면서요, 예? 그 졸부 아버지가 왜 아파트 경비를 보고 계시는 거냐고, 왜?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인한 결혼이 아니라 결혼으로 한몫 챙겨보려는 심보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사기치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세상에 저런 귀한 교육 자료가 어디 있을까 싶어 영상으로 남겼어요. 신부 대기실에 딸한테 보여줬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라고요. 너 무슨 생각해? 한 번씩 엄마가 나를 과도하게 신경 쓰고 걱정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 덕분에 내가 정말 바르게 잘 자란 것 같아. 엄마가 오랜 세월 공들였던 남편감도 정말 최고고 엄마가 있어서 난 정말 행복해.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어머, 나 눈물 난다. 우리 앞으로 잘 살자, 연아야. 사랑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불행을 비켜나간 것 같은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공들여 키운 자식이 제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니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이 예쁜 딸이 누구보다도 바르고 멋있는 남자를 잘 골라서 결혼까지 하니까요. 어린 시절 제 어두웠던 기억들을 제 딸에게는 넘겨주고 싶지 않아서 부단히 애를 썼었는데 딸이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서 제 마음까지 다 알아주니 저는 정말 자식 농사를 성공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항상 딸을 낳는 게 두려웠던 제가 생각이 나네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을 걱정하면서 끝까지 딸을 낳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이 기쁨도 가질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나 봐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그 말이요. 무서운 구더기를 같이 때려잡아줄 우리 잘나고 우직했던 제 남편이 있어서 더 감사하네요. 얼마 전 일본 드라마를 보다가 그런 문구를 봤어요. 강한 뿌리에는 아름다운 꽃이 핀다라는 글이었어요. 비록 그 뿌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자연 환경이 있을지라도 땅속 더 깊이 파고들어서 꽃을 피워내고야 마는 게 정말 이기는 거겠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할 확률은 야구로 치면 퍼펙트 게임만큼 어려운 일이라는데 우린 살면서 또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됐고 또 여러분들도 해내시길 빕니다. 아무리 어려운 확률이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해나가면 그 마음이 어디로든 닿을 때가 있을 테니 우리 포기하지 말고 다들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절대 허심탄회하게 남들에게 꺼내어 본 적이 없는데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 외치는 심정으로 털어놓아 봅니다. 저는 경기도의 변두리에서 22살까지 어느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23살이 되던 해에 제 바로 위형제인 작은 오빠의 권유로 서울에 가게 되었습니다. 말자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는 서울로 가라. 내가 일전에 잘 알고 지냈던 형님께서 작년에 장가 들어서 서울에 살고 계시는데
형수님이 차리신 미용실이 꽤 되고 있나 봐. 일손이 필요하신 모양인데 네가 가서 허드렛 일도 하고 미용 손기술도 가서 익혀보고 그렇게 살아. 이미 말은 다 전해놨어. 저는 작은 오빠가 호영호재하며 지냈던 분을 찾아가 신세를 졌어요. 저는 그분들을 만식이 삼촌, 윤정이 이모 이렇게 불렀어요. 매일이 새로웠지요. 윤정이 이모의 미용실에서 저는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고 손님들의 말벗도 해드리면서 사회성을 길러나갔습니다. 말문이라는 게 따로 트이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항상 소심하고 숫기 없는 사람인 줄로만 평생 알고 있었는데 낯선 사람들에게 커피도 타주고 가족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너스르라는 게 생겨서 신기했어요. 저의 이 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한 지 꼬박 1년을 채워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그 무렵 윤정이 이모로부터 남자친구를 왜 안 만드냐는 질문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예, 말자야. 너도 이제 일에 제법 능숙해졌고 혼자 간단히 손님 머리 잘라드리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게 됐잖아. 이제 남자친구 좀 만들어서 연애할 때 안 됐니? 너 늦지 않게 만들어야 제때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다. 방심하고 있다가 노처녀 되는 거야. 이모, 제가 무슨 남자친구예요. 저는 풋내기 짝사랑밖에 해본 적 없는 사람인데. 저 같은 게 어떻게 남자친구를 만들어요? 그냥 이러고 살다가 노처녀가 되든가 아니면 작정하고 눈 한번 딱 감고 선을 봐서 그냥 결혼해버릴래요. 절대 남자친구를 만든다든가 그런 건 저는 못해요. 저는 손사래를 매번 쳤었지만 어느 날 미용실 주변에 있던 커피숍을 지나가다가 그를 봐버렸어요. 키가 제법 훤칠했고 아주 말끔하진 않아도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고 있었으며 책을 한 손에 든 걸로 보아서 대학생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저에게 그쪽에서 먼저 살짝 목례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가 참 매너 있다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목례로 화답을 하였는데 앞불싸 알고 보니까 제 뒤편에 그의 일행이 다가오고 있던 거예요. 그는 자기 일행이 오니까 인사표시를 한 거였는데 제가 그 인사를 착각하고서는 받았던 것이죠. 그걸 안 제가 너무 창피해서 미용실로 주랭랑을 치고 말았는데 그러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그 후로 사흘이나 지났을까 그가 미용실 밖에서 두리번거리더니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죠. 그러자 어색하게 손인사를 하면서 휙 가버리더라고요. 그때 그 남자잖아. 설마 내가 여기로 향했던 걸 그때 보고선 날 보려고 지금 찾아온 거야? 어쩌면 좋지. 제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오다니 이런 건 다른 멋진 청춘들에게나 벌어지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 별거 아닌 순간들에도 심장이 뛰어서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비가 조금 내리는 날씨였는데 그가 우산도 없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저는 가게에 여분으로 있던 우산을 챙겨서 뛰어나갔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택도 없는 일이었지만 달라져 있었던 저는 용기를 냈고 그 우산을 쥔 채 그에게 다가가 건네주었어요. 그때가 아마 서로 눈인사를 매일 하기 시작한 지 3주 정도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괜히 비 맞지 마시고요. 그러다 감기 걸려요.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혹시 다음번에는 저기 옆에 커피숍에서 같이 커피 한 잔 저와 드셔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자 그의 귀가 빨개지더니 저에게 별 대답도 없이 엄청 부끄럽다는 기색으로 휙 도망쳐버렸어요. 혼자 남겨지니까 황당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놀랍게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 그가 자리 잡은 뒤였으니까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었는지 모를 일이에요. 저는 그 다음날 여느 때처럼 미용실 앞을 지나가며 저에게 눈인사를 보내는 그날따라 왠지 머쓱해 보였던 그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뛰쳐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미용실 앞에 우산을 돌려줘 놨더라고요.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그의 등 뒤에 대고 제가 외쳤었죠. 이 배짱 없는 남자 같은 이라고 커피 한 잔 같이 마시자는데 그게 대답도 못 해줄 일이에요? 지금 만나는 애인이 따로 없다면 나랑 만나달란 말이에요. 지금의 저에게 그런 행동을 누가 다시 해보라고 한다면
절대 못한다고 할 것 같네요. 저 스스로도 그때 그랬다는 게 가끔씩은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저의 외침을 들은 그는 어안이 벙벙해서 어쩔 줄 몰라 있었고, 그 후로 어쩌다 보니 저의 주도하에 이래저래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도 저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쑥맥이었기 때문에 제 주변을 돌면서 자꾸 간을 보았던 것이더군요. 그러다가 제가 확 돌진하는 바람에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는 경상도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중학교 진학과 동시에 서울로 올라왔고, 양친께서는 친척분들에게 상당히 의지하면서 서울살이를 이어가고 있던 실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는 공부머리를 어느 정도 타고났기에 그것 하나만 보고 친척분들이 원조를 해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부만 꽤 할 수 있었던 게 다였을 뿐 저에게 숙기 하나 없이 군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생활력 하나 없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놀라운 점이 한 가지 있었지요. 뭐? 말자야, 너랑 만나는 그 사람이 비형간염 복균자라고? 네, 저도 어제서야 듣고서 알았어요. 그 사람의 어머님 그리고 친형분께서도 해당 사항이 있으신 모양이던데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뭔지 잘 몰라요. 솔직히 관심도 없고요. 나도 그런 걸 잘 아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네가 굳이 그런 사람하고 결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 정도는 서고 있어. 이쯤에서 그냥 정리해. 더 만나지 마. 그게 좋지 않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저에게 심사숙고한 끝에 알려주었겠죠.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던 중이었으니까요. 끝까지 숨기지 않고 저에게 솔직하게 말해준 게 저는 엄청 고맙고 이걸로 더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 사람이 좋았기 때문에 결혼까지 하고 싶어요. 제발 이모도 허락해 주세요. 이모하고 삼촌은 저에게 친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반대하시는 결혼이라면 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미안하지만 나는 허락을 못 해줄 것 같아. 그리고 이 사실을 너 집에는 아직 안 알렸지? 표정을 보니까 숨길 심산도 있었던 모양인데 나 그런 거 못 두고 봐. 당장 내가 연락해서 전부 알릴 거야. 이 결혼 말려달라고 내가 강하게 말하면 전부 반대를 해주시겠지. 네가 이대로 결혼하는 꼴은 절대로 못 본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이모는 제가 잘 되는 게 싫으신 거죠? 기껏 서울살이 하게 해줬더니 허락하지도 않은 남자하고 멋대로 결혼까지 한다니까. 그게 괘씸하고 건방지게 느껴져서 반대하시는 거 맞죠? 제가 계속 이모 밑에서 잡일이나 하면서 여기에 종처럼 박혀있길 원하셨겠지만 뜻대로 못 해드려요. 뭐라고? 종이라고? 너 나를 대체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말자야. 너에겐 정말로 크게 실망했다. 내가 너를 잘못 보고 있었구나. 저야말로 이모한테 실망했어요. 응원은 못 해주실 망정 그렇게까지 나를 세우며 반대하실 건 없잖아요. 저 당장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그는 당시에 저에게 너무 생소하게 느꼈던 비염 간염 복균자였고 이 사실을 두고 저는 윤정이 이모와 크게 대립했어요. 민식이 삼촌도 저희 편을 들어주시지 않자 저는 크게 낙심하여 홧김에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갔죠. 시집도 안 간 여자가 사귀는 남자의 집안에 들어갔다는데 이걸 두고도 결혼하지 말라고 하실 만큼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개방적인 분들이 아니셨어요. 기함하시면서 그렇게 된 이상 결혼해서 살아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변변찮은 식도 올리지 못한 채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를 다독였던 것 같습니다. 출발선만큼은 나쁘지 않게 그어졌던 듯 싶네요. 그런데 제가 늘 마음에 걸렸던 건 저를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신 민식이 삼촌과 윤정이 이모를 저버린 채 배신 같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그 두 분의 품을 뛰쳐나온 이후로 다시 뵌 적은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작은 오빠하고도 왠지 서먹해졌고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저는 묘한 강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무조건 보란듯이 잘 살아내야 한다는 강박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큰일이 나는 거라고 여겼어요. 저는 유부녀가 된 지 바로 얼마 후에 임신을 했는데 이 임신 기간부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직후에 아주 짧은 단기간만 별 생각 없이 그나마 무탈하고 행복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말이 되네요.
저는 입덧이 무척 심했어요. 그리고 손발이 잘 부었죠. 임신 초기에 이런 변화가 낯설어서 무척 고생을 하였는데 남편은 이런 저를 본 채만 제했어요. 내가 엊그제부터 계속 손발에 피가 잘 안 통하고 저리는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 와서 좀 주물러주는 신용이라도 하면 안 돼? 당신이 나보다 훨씬 건강한 사람인데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나 요새 출퇴근하느라고 바쁘고 정신없고 무엇보다 너무 피곤해.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남편이 제가 더 건강하다는 전제를 깔고 말을 할 때면 저는 진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연애하던 시절에는 이따금씩 만나서 함께 수다도 떨고 산책하고 책을 읽고 이러는 순간들이 너무 편하면서도 설레고 좋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은 허상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그 순간들은 공유한 사람이 바로 제 눈앞에 있는 남편이라는 사실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저는 결혼한 이후로 어느 규모 있는 미용실에 들어가 작은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요. 입덧이 심해지고 컨디션이 오락가락하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제 존재가 그곳에 민폐가 되었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남편은 툴툴댔었죠. 일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슬슬 그만둘까도 싶은데 마누라가 돈을 안 벌고 있으니 내가 쉴 수가 없네. 이러다가 내가 과로로 죽는 건 아닐까 싶다. 남편이 뭐 대단한 일이라도 다니고 있었으면 제가 말은 안 얹죠. 그런데 경력 짧은 여자들이나 주로 할 법한 단순 사무일이었어요. 당연히 돈도 얼마 못 받았고요. 그럼에도 그렇게 유세를 부리며 온갖 투정은 다 부렸었죠. 시간이 좀 지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남편처럼 원체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쉽게 예민해지고 짜증이 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상식도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발등을 찍은 거였어요. 죽으림을 다해 아이를 낳았고 예쁜 딸이었습니다. 그런 때도 남편은 저에게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말을 하는 대신에 저를 보며 한다는 말이 고작 이거였어요. 생각보다 애 낳는데 오래 걸렸다. 기다리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좀만 더 오래 걸렸으면 나 힘들어서 쓰러져가지고 링겔 맞을 뻔했어. 그쯤 되니까 저도 왠지 지치더라고요. 출산한 직후에 저에게 하는 태도를 딱 보니까 그 와중에도 머릿속에 드디어 판단 한 가지가 섰어요. 이 사람에게는 뭘 기대하면 안 되고 내가 의지를 해서도 안 되겠구나. 그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르고 달래서 힘들게 끌고 나가야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막막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멀리 사시는 데다가 제가 형제들이 많으니 가까이 사는 조카들 봐주시고 그러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언감생심 제가 아기를 봐달라고 할 수도 없었죠. 게다가 제 결혼 약간 미운 털 박힌 결혼이었으니까요. 의지할 때라곤 시댁뿐이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도 왜 그렇게 금세 골골거리시던지 모릅니다. 남편의 친형인 아주버님께서는 노총각이신 줄로만 알았건만 알고 보니 전혀 아니었고 일찍 결혼을 하셨다가 이혼을 당하신 거였어요. 제가 존재도 몰랐던 아이도 있었고요. 저는 제가 출산을 하고 난 뒤에야 저에게 시조카가 한 명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아주버님께서는 그 작은 벌이로 전 부인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얼마라도 조금씩 붙이고 계셨다는 것도 알았죠. 약간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남편하고 좀 다퉜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을 탓하라 하셨습니다. 다 내 잘못이지. 자식들을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서 큰놈이 결국 이혼이나 당하는 꼴을 봐야만 했으니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새며느리인 너는 모르길 바랬다. 그러니 나를 탓하렴. 절부 다 내 잘못이니까. 가슴을 치시며 우시는데 그 앞에서 차마 더 대꾸를 할 수가 없었네요. 참고로 이런 허약한 새 모자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나마 시아버지께서 서울로 오신 후에도 일을 해서 돈을 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시부모님께서는 불화를 겪으셨고 친척들의 기대를 나름 받았던 남편이 대학도 예상보다 못한 곳에 간 데다가 취직도 지지부진하자 모두가 등을 돌리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시아버지께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연락만 간신히 닿는 정도여서 저는 결혼할 때나 한 번 배웠었네요. 암만 짚어봐도 저는 너무 섣부른 결혼을 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정신이 들어버렸다 한들 제품에 안겨있는 딸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저 이 악물고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5살 되던 해 남편이 일을 아예 그만뒀어요. 컨디션 조절이 힘들어졌거든요. 병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과로, 스트레스 이런 게 남편에게는 쥐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제가 뭘 어쩌겠나요. 혼자 가장이 되어 꿋꿋하게 일했죠. 남편은 집에서 살림을 한다고 하였으나 제가 어쨌든 한 번씩 다시 건드려야 했었고 반찬을 만들어 놓는 일도 결국은 제 몫이었습니다. 결혼이란 뭐고 인생이란 뭘까 이런 생각으로 우울해하고 있을 때 연락을 받았어요. 놀랍게도 수년 만에 목소리를 듣는 윤정이 이모였습니다. 작은 오빠에게 사정을 해서 제 연락처를 알아내셨더라고요. 삼촌과 함께 2분 내외는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이후로 최근 2년간 너무 큰 생활고를 겪게 되어서 허덕이며 사시다가 미국에 사시는 먼 친척분이 권유를 해주셔서 이민을 가게 되셨다고 했어요. 남들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면서 돈을 꿈꾸면 미국을 가던데 우리는 살려고 간다.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말자야. 그간 우리가 어른답지 못하게 너한테 먼저 연락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산 거 너무 미안해. 딸이 있다며 잘 지내고 있지? 네, 저는 별 문제 없어요. 풍족하지는 않아도 부족하진 않게 살아요. 그렇구나. 넌 똑똑하니까 잘 살 거야. 네가 이렇게 잘 해낼 줄 알았다면 그때 굳이 결혼을 반대하며 너와 싸우는 게 아니었는데 너무 미안하네. 저기 말자야. 다름이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친자매처럼 자란 결혼한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걔가 지금 사정이 너무 어려워. 도와주고 싶지만 당장 미국으로 가야 돼서 네가 내 사촌 여동생 우리 말순이 좀 들여다봐 줄 수 있을까? 우리처럼 안타깝게 사기를 당해서 가정이 붕괴되었어. 자기 남편은 돈벌이로 베트남에 자기 어린 아들은 먼 시댁에 그렇게 따로 두고 말순이가 사는 중이야. 너에게 부탁해도 괜찮을까? 솔직히 제 코가 석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서 연락처를 받았죠. 윤정이 이모는 처음부터 저에게 호의적이었고 제가 마치 동생 같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이제야 짐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제 이름 말자, 사촌 여동생의 이름 말순. 이름도 비슷했고 직접 만나보니 어딘가 이미지도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말순이는 다른 것보다도 반복된 불행에 지쳐 있었어요. 저는 당시 미용재료를 대는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벌이가 얼마 되지 않아서 식당 일을 시작할까 고민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 공백을 대신할 사람으로 말순이를 염두에 두고 일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운도 없고 가르쳐줘도 소극적으로 나왔던 말순이는 시간이 지나자 달라졌지요. 언니, 저는 요즘 말이죠. 아침에 눈 뜨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매일 여기 나와서 언니에게 일을 배우는 게 즐거운가 봐요. 4달 전까지만 해도 저 솔직히 남편이고 아들이고 간에 이제 그냥 그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저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제는요. 여가 시간에 할 일 없이 멍하게 앉아있거나 푸념만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뭐라도 하려고 움직이게 됐어요. 말순아, 나야말로 네 덕분에 보람을 느낀다. 내 인생 나 스스로 꼬아온 것 같아서 내 자신이 너무 싫을 때가 많았는데 나로 인해 웃음을 찾아가는 너를 보다 보면 내가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게 참 좋아. 언니는 결혼 생활 때문에 이래저래 고민이 많다고 하셨죠? 제가 비록 해결사는 아니지만 속이 갑갑하실 때는 털어놔 주세요. 잘 들어드리는 재주는 있어요. 말순이와 저는 서로 잘 맞았어요. 윤정이 이모와 만식이 삼촌이 미국으로 떠난 뒤 소식이 뚝 끊겨서 저희는 걱정이었으나 저희가 잘 산다면 그분들도 잘 사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일상을 살아나갔네요. 저는 사실 금방 일을 옮겨가려고 했는데 말순이를 위해서 10개월이나 그 일을 더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자리를 물려주었죠. 말순이는 부지런하게 그 일을 이어받아서 작업을 했고 1년이 더 지났을 때 귀국하는 남편의 일자리에 맞춰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애석하게도 제가 일대 말순이에게 신경을 써줄 시기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작별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 간암 투병을 하셨거든요. 남편은 자기 몸이 아프고 힘들다며 간병을 못한다고 하였고 간병일 쓸 돈은 먹고 죽을래도 없었으니 제가 일과 병행하여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몇 달 버티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남겨진 건 병원 빚이었습니다. 이거 갚느라고 죽어라 또 일만 하면서 몇 년을 살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는 아주버님께서 간암에 걸리셨죠. 이러다가 가족력으로 나도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건강관리만 신경 쓰면서 살아야겠어. 안 그러면 나도 간암 걸린다고. 남편은 공포에 질려 호들갑을 떨었고 그런 사람에게 일체의 경제활동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기댈 수 있는 존재는 없었어요. 저를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라면 대신 있었죠. 바로 제 딸이요. 아주버님의 병원비까지 제가 사력을 다해서 댔지만 몇 달 후 결국 떠나셨고 보험금으로 나온 유산은 아주버님의 친자식에게로 갔습니다. 저에게 떨어진 건 10원 한 장도 없었네요. 딸이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에 못 버티고 어디로든 도망갔을 거예요. 오로지 남편이 제 딸의 친부니까 참았죠. 옛날부터 돈 버느라 고군분투해온 저보다 자기 아빠를 더 집에서 많이 보고 자란 딸은 남편과 친했고 그런 부녀 사이를 저는 좋게 봤습니다. 이게 결국은 제 뒤통수를 칠 줄도 모르고 그랬네요. 기껏 딸 자식 대학까지 다 보내놓고 이제 한숨 좀 돌려볼까 했더니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새벽에 베란다에서 상간녀와 통화하는 걸 자다 깬 제가 들으면서 들통났습니다. 그런데 뻔뻔하더군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 가족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거 알면서도 나를 두고 바람을 피워? 당신 제정신이야?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 여자는 당신하고 달라.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 여자로 보이지 않지만 그 여자는 나에게 여자야. 무엇보다 나 몸 아픈 것도 포근히 감싸줄 따뜻한 마음과 경제력까지 갖췄어.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그 여자한테 가기라도 하겠다고? 내가 그걸 용납할 것 같아? 절대 안 돼. 내가 이혼 안 해주는 이상 둘은 역겨운 불륜일 뿐이야. 그리고 우리 딸 우리 진이도 당신을 역겨워하겠지. 아니 진이도 알고 있어. 안지는 얼마 안 됐어. 진이가 남자친구하고 요즘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다길래 그 여자하고 넷이서 만나서 밥도 먹었어.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며 얘기했고 저는 이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만 빼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딸이 다 알고 있었다니요. 그럼에도 제 편이 아니라 남편의 편을 들었고 상간녀를 두둔했다니요. 결혼할 남자친구를 따로 보여줬다니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진이야, 뭔가 잘못된 거지? 오해가 있는 거지? 엄마는 우리 진이 안 그럴 거라고 믿어? 엄마, 솔직히 분수에 넘치는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어서 좋기도 했지만 너무 비교가 돼서 매일 불안했는데 그 아줌마가 내 엄마가 되어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안심이 됐어요. 워낙 집안도 꽤 사시는 편이시고 옛날에 결혼하셨다가 금방 이혼하셨는데 그때 위자료 많이 챙겨서 돈도 많으시대요. 우리 아빠를 보면 모성 본능이 일어나서 지켜주고 싶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저에게 좋은 엄마도 되어주고 싶으시대요, 엄마. 나 그 아줌마만 있으면 남자친구하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조건에서 많이 꿀리지 않거든요. 엄마, 제 행복을 위해서 이해해줄 수 있죠? 숨이 쉬어지질 않았던 것 같아요. 딸의 말보다도 급 태연한 표정, 천륜보다는 돈을 선택하겠다는 그 무감각한 눈빛이 저의 심장을 찔러댔습니다. 저는 그 지난 세월 없는 게 나을 남편은 옛 추억으로 참아주었고 딸은 제 모든 것이었기에 이 존재를 의지해서 견뎌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버리겠다니요? 저는 맞섰지만 세 사람은 이미 똘똘 뭉친 뒤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앞으로를 계획해 나가더군요. 상간녀는 저에게 이혼을 종용해왔어요. 치사한 남편은 뒤에 숨어 있었고요. 그만 추해지시고 그냥 이혼하세요. 싫다는 사람 붙잡고 왜 이러세요? 스스로 너무 비참하지 않으신가요? 여자 대 여자로 정말 안쓰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혼 좀 해주세요. 제가
가정을 잘 이끌고 살게요. 상견례도 결혼식도 당연히 제가 다 잘해야 할 거고요. 뭐라고? 당신이 뭔데 내 딸의 엄마 자격으로 그런 자리에 나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상간녀는 전혀 겁이 안 난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묵묵하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돈 버는 기계처럼 살아오고 집안 살림까지 다 해가며 살아온 저 같은 사람은 밟아도 꿈틀거리지 못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정말로 저를 빼고서 상견례를 할 참이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난 세월이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고민 끝에 저는 들이받아버리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못 참는다, 못 당한다 이런 거였고요. 또 하나는 제 딸을 비롯하여 남편과 상간녀까지 모두 인간 같지도 않은 심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상대 측 집안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 역시 남편이랑 작자와 그 집안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로 섣불리 결혼을 하고 말았던 사람으로서 상대 측 집안이 무지한 상태에서 결혼을 진행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할 거라는 자랑, 그걸 들은 바가 있었기에 장소를 유추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해당 날짜가 되어서 장소에 도착한 다음 주차장을 살펴보니까 상간녀의 차가 있더군요. 그때부터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에게는 제가 휴대폰이 고장나서 가족들과 연락이 안 된다며 가족 구성원을 설명하고 안내를 부탁드렸지요. 그러자 의심 없이 저에게 방을 알려주시더군요. 일을 하면서 자연스레 익힌 너스레와 임기응변이 이렇게 통할 줄은 몰랐네요. 여러모로 기분이 이상했죠. 직원이 방문을 열어주자 총 6명이 각각 3씩 마주 앉아있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이미 음식은 다 나와 있는 듯 했고요. 그 말인즉 대화가 무르익을 대로 익은 시점이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이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방문을 닫고 사라졌고 저는 경악과 어리둥절함이 뒤섞인 공기를 맛보았습니다. 딸이 눈을 부릅뜨고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돌려 저를 외면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상간녀가 당당히 외치더군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세요? 상견례 자리입니다. 망치지 말고 나가주세요. 대기야말로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앉아 있어요? 아무래도 상대 측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듯한데 제가 정확히 알려드려야죠. 제가 엄마입니다. 김진희를 낳고 키운 친엄마요. 자기 아빠가 바람난 여자가 돈 좀 많다는 이유로 홀라당 넘어가 버린 상견례 자리에도 뻔뻔하게 자기 아빠의 상견례를 친엄마 대신 데려온 저 배은망덕한 김진희, 부끄럽게도 제 친딸입니다. 저는 상간녀 그리고 상대 측을 번갈아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늘 회피하기 바빴던 남편, 그 순간에도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신용을 하며 상황을 외면하더군요. 꼴값이었어요. 상간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딸이 무어라 외치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쏘아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말자 언니? 어머나, 이럴 수가. 목소리까지 들으니까 너무 확실하네. 세상에 이걸 어쩜 좋아. 말자 언니! 이런 일이 어떡해. 언니, 말자 언니 나예요, 나 말순이. 누군가 거의 울듯이 소리를 질렀는데 몸이며 목소리를 덜덜 떨고 있던 그 사람은 바로 제 딸의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제야 그 상대 측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봤다가 경악하고 말았지요. 세월의 변해간 모습이었지만 그때와 다르게 너무나도 기품이 흐르고 고풍스러워진 외양이었지만 분명하게 제가 아는 그 말순이었습니다. 너 말순이 맞니? 네가 왜 여기 있어? 설마 네가 예비 사돈댁이었어? 언니, 너무 오랜만이에요, 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동안 언니 생각을 하면서도 섣불리 언니를 찾아 나설 수가 없어서 그냥 내도록 그리워하면서 지냈어요. 내 평생은 이 말자 언니, 이렇게 언니를 다시 보네요. 말순이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얼른 저에게로 다가왔고 제가 내밀어진 손을 맞잡자마자 오열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덩달아 같이 몸을 숙여버렸는데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맺히더군요.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제가 말순이의 등을 끌어안으며 다독이는 동안 다들 머릿속으로 상황 정리들을 하고 있었겠죠. 딸이 현실을 부정하더군요. 완전히 정신이 쏙 빠졌는지 멍하게 이런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어머님이랑 아는 사이였다고? 어머님의 은인이라고?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굴었을 텐데. 진이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와서 그러기야? 네 엄마는 앞으로 내가 하기로 했잖아. 우리 한 배를 탄 거 아니었어? 아 여보야,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여보라니. 이런 상황에선 굳이 나를 그렇게 안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나는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서 바깥바람을 좀 쐬러 실례 좀 하고 싶네. 셋 다 총체적 난국이었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치려는데 갑자기 말순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손으로 문질러 닦으며 일어나더니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제 남편과 상간녀를 향해서요. 야, 이 천하의 썩을 년 놈들아. 뻔뻔하게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뭐? 상견례 정식 부부인 것처럼 꾸며서 나와? 이거 아주 정신이 돌아버린 것들 아니야. 감히 말자운 일 농락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줘? 나 최말순이가 이미 상황 파악 끝냈다 이 말이야. 이 벼락 맞을 년놈들아, 너네 내 손에 죽었어. 저는 보고도 믿기지 않을 광경에 입을 쩍 벌렸습니다. 이럴 수가. 제가 아는 말순이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더니 10수년이 흐른 뒤여서 그랬던 걸까요? 수은하고 물렀던 말순이는 온데간데 없었고 아주 사람 잡을 기세로 난동을 부리는 천하장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제가 말순이의 남편이고 아들이고 말리지는 않고 착잡하게 한숨이나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말순이는 제 남편과 상간녀를 혼자 곤죽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간녀가 곱게 틀어올린 머리를 사정없이 잡아뜯더군요. 야, 이 망할려나. 네가 그렇게 돈이 많니? 그래봤자 네가 나보다 넉넉하게 살 것 같아? 깽값 제대로 물어줄 테니까 너 어디 내 손에 얻어 터져봐라. 니까짓 게 나하고 사돈을 맺으려고 들였어, 그 더러운 몸으로? 그리고 너 이 똥물에 튀겨 죽일 놈아. 네가 옛날부터 말자언니를 힘들게 했던 그 빌어먹은 놈이었다니. 내가 이딴 것 하고 사돈을 맺으려고 했었던 얘라. 이놈이 그렇게 몸이 허약하다는 핑계를 잘 댄다지. 오냐, 허약한 몸으로 살아오기 힘들었을 텐데 이참에 내가 편히 잠들게 해주마. 두 사람 다 힘 한 번 제대로 못 써보고 말순이의 기세에 휩쓸려가서 얻어 터지기나 했습니다. 제 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로 발만 동동 굴려댔죠.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조용히 말순이를 말렸네요. 흥분 상태였던 말순이는 제가 어깨를 잡고 가만히 고개를 젓자 조금씩 진정하더니 턱짓으로 자기 남편과 아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선 볼 일 끝났어. 그만 가자. 딴 데 맛있는 데로 자리 옮겨서 내가 우리 말자 언니 소개시켜줄게. 아들? 설마 지금 이런 꼴을 보고도 저 정신병자 같은 기집애랑 결혼하고 싶다느니 그런 헛소리 하는 거 아니지? 엄마 실망시키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엄마. 제가 미쳤어요. 저도 진이 제가 저런 여자인 줄 꿈에도 모르고 만난 거예요. 소름 끼친다고요. 야, 김진이, 너 나한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라. 이건 진심이야. 자기야, 잠깐만 기다려줘. 이건 오해야. 나만큼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효녀도 없어. 근데 저 미친 아줌마가 자기를 상견례장하고 결혼식장에 꼭 앉혀달라고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랐던 거야. 딸이 되도 않는 변명을 하자 머리가 산발이 된 상간녀가 어이가 없다는 듯 그런 딸을 째려보더군요.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앓는 소리만 내고 있었고요. 누가 보면 심각한 중환자인 줄 알았을 거예요. 세상 천지에 그렇게 엄살 잘 부리는 남자도 없을 겁니다. 그런 남자하고 부부로 오래 살아온 제 자신이 대단하고 한편으로는 한심스러웠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고 제 표정을 확인한 말순이가 재차 자기 남편하고 아들에게 신호를 보내서 저 포함 넷이서 그곳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대화를 이어나갔죠. 그때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말순이가 자기 집안에서는 왕이라는 사실을요. 남편이고 아들이고 말순이한테는 꼼짝도 못하더군요. 무조건 충성이었습니다.
언니가 전에 그랬었잖아요. 남편이고 자식이고 자기를 봉으로 보는데 묵묵히 희생하면서 사는 게 가끔은 숨이 막힌다고요. 그러면서 늘 저에게 넌 그렇게 살지 마라, 부탁이다 이렇게 주문했었죠. 우리 식구 다시 한데 모여서 살게 되었는데 결집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제가 언니 말 떠올리며 총대를 제대로 잡았어요. 군기는 내가 잡는다. 모두 함께 으쌰으쌰해서 살아간다. 딱 이렇게 정했더니 그 후로는 가풍이 자연스레 흘러가더군요. 생각해보면 다 언니 덕분이에요. 그런데 언니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는 이젠 대강 알겠는데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해요. 사실 이혼을 안 해주려고 했었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나 싶어서. 그것들 평생 불륜관계로밖에 못 살게 해주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었거든. 근데 오늘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겪고 나니까 인생이 달리 보이려고 하네. 결국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고 내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절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거잖아.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볼까 봐. 언니, 그 말은 이혼하신다는 거죠?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있는 인맥, 없는 인맥 다 끌어서 끝내주는 변호사를 언니에게 연결시켜드릴게요. 이혼하면서 왕창 뜯어내세요. 제대로 한 방 먹여주셔야죠. 고맙다, 말순아. 너와의 인연은 내 인생에서 큰 선물이었던 것 같아. 그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미래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만날 거라고 누가 예고를 해줬다면 우리가 과연 믿었을까? 안 믿었겠지? 저희는 마주보면서 웃었습니다. 웃기만 한 건 아니었고 회포를 풀며 울기도 하였네요. 서로 인생 얘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민식이 삼촌과 윤정이 이모의 소식도 들을 수 있었답니다. 말순이도 그 두 분과 연락을 내내 해오며 살아온 것은 아니었고 교류하며 지내온 지 그리 얼마 안 되었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너무 갖은 고생을 두 분이 오래 하셨던 터라 자리 잡고 여유를 찾는데 많이 걸리셨던 것이죠. 지금은 평탄하게 잘 지내신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저는 남편과 드디어 이혼을 하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로 빌었으나 저는 본체만체 했네요. 당신 옛날에 참 풋풋하고 예뻤지. 빗속을 달려와 나에게 우산을 건네주던 그 모습은 내가 치매에 걸려서도 못 잊을 모습이었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고 영원히 아름답게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 부부의 연을 제발 끊지 말자. 갑자기 왜 이러셔? 돈 있고 빽 있는 사돈댁 없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내 오랜 연줄이라는 걸 알고 나선 오금이 지렸나 보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상관이 오고 뭐고 눈에 안 보이지. 사람이란 게 그렇더라. 닥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사람의 본능 같더라. 근데 당신은 그게 특히나 저질스러워. 아주 상종을 못 해먹겠어. 할 수만 있다면 과거의 나에게 달려가서 그 우산을 박살내버리고 싶어. 당신에게 전해줄 수 없도록. 나는 이 정도로 당신한테 미련이 없으니까 제발 되도 않는 눈물은 집어쳐. 없는 형편, 없는 살림, 그거 이혼하면서 내가 다 가져가게 생겼는데 지금 눈물이나 짜고 있을 때야? 얼른 일자리 구해야지. 남편은 처참하게 나가 떨어졌고 상간녀는 능력 좋은 변호사가 소송을 잘 걸어준 탓에 일상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불륜 저질러서 소송당했다고 상간녀 주변에 소문이 쫙 났거든요. 그 집안이 꼴에 나팔리는 걸 신경 쓰는 모양이었는지 상간녀는 저에게 거액을 뜯긴 뒤 도망치듯 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그 집안의 압력이었다는 변호사의 추측을 들었네요. 마지막으로 제 딸은 저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남편이 아닌 저와 살고 싶다는 의견도 피력했고요. 제가 세상에 내놓은 제 유일한 핏줄이었고 제가 인생을 바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으나 저는 그 안에 든 본성을 마주한 뒤였기에 조용히 외면하는 걸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다른 새로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 잘하길 바랄게. 네 아빠 네가 앞으로 잘 들여다보면서 모시고 살아. 알았지? 내 인생은 앞으로 내가 알아서 살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잠깐 머리가 어떻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무슨 용서? 너는 나에게 용서받을 게 없어.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이야. 네가 어린애도 아니고 미성년자도 아니고 사회생활까지 다 해본 결혼 정년기의 성인인데
오로지 너의 생각과 의지로 벌인 일을 가지고 나한테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지. 그저 네 선택이었으며 네가 알아서 그 책임을 지며 살면 되는 거야. 엉엉 우는 딸이 안쓰러웠지만 저는 그 마음을 누르고 돌아섰죠. 돈 많은 집안의 남자를 물어서 편하게 살고 싶었던 딸, 억척스럽게 사는 엄마보다 형편이 여유로워서 폼이 나는 아빠의 상간녀를 선택하고 싶었던 딸,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왜 그렇게 굴었는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미안하기도 했어요. 제가 잘난 엄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딸이 그렇게 굴었던 것 같아서요.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어진 상태임을 저는 알았고 모든 것을 놓고 새로운 일상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볼까 고민이 많았는데 말순이가 제안을 주었어요. 이번 일로 우리 아들도 생각이 많았는지 한동안 여자 안 만나고 회사 일 끝나면 공부랑 운동 병행하면서 지낼 거라네요. 우리 남편도 바둑 공부 다시 시작한다 그러고 저는 딱히 할 게 없어서 언니랑 미국에 놀러 가면 좋겠더라고요. 언니는 어떠세요? 미국? 너무 엄청난 얘기라서 심장이 막 뛰네. 웬 미국이야. 거기는 만식이 삼촌하고 윤정이 이모가 있는 나라잖아. 너 혹시 설마? 말순이가 눈을 찡긋거려서 헛웃음이 나왔네요. 이혼으로 저도 돈이 넉넉한 상태였으나 말순이가 고집을 부려서 경비를 대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도착한 미국에서 저는 아주 오랜만에 그 두 분을 뵐 수 있었습니다. 기억 속의 모습보다 너무 늙어버린 두 분의 모습에 저는 왈칵 눈물부터 쏟아졌어요. 드릴 말씀이 많았었는데 막상 앞에 서자 눈물만 나오더군요. 말자야, 우리 말자. 이렇게 다시 보니까 너무 좋구나. 반갑다, 반가워. 이모, 저도 두 분을 다시 뵈어서 너무 좋아요.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너무 많아요. 저희는 정말 시차 적응이고 뭐고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던 것 같아요.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며칠 뒤 말순이는 귀국행에 올랐지만 저는 남았습니다. 좀 더 머물다가 가라는 두 분의 간곡한 요청 때문이었어요. 비록 대출을 많이 끼긴 했으나 이제야 번듯한 집에 살게 되어서 행복하다는 두 분의 말씀처럼 집이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것 마냥 예쁘더라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당연히 귀국을 할 예정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 식사에 두 분이 웬 이웃분을 초대하셨어요. 제 또래에 저보다 6살 아래이신 남성분이셨는데 아내와 일찍 사별하고 홀로 딸 둘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재미교포 3세이셨으나 한국말을 엄청 유창하게 잘하셔서 대화하는데 무리가 없었네요.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그분이 식사에 참석하셨고 며칠이 흘렀을 때 저는 그분과 따로 카페에 나가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부정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이건 인간적인 호감일 뿐이라며 저는 고개를 스스로 저었는데 윤정이 이모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옛날에도 사실은 너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몇 염두에 떠올라서 자꾸 남자친구 안 만드냐는 이야기를 꺼내봤던 거였어. 비록 그때는 그러지를 못했지만 이제는 너에게 다리 한번 제대로 놔주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때? 설마 저에게 그분과 만나보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모, 저는 결혼 생활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최종 이혼 성립한 지 아직 반년밖에 안 지났고요. 아직은 아무 생각 없어요. 저는 유연하게 거절을 했고 한국행 티켓을 일주일 뒤로 끊었어요. 그런데 귀국 날짜를 사흘 앞뒀을 때 사색에 잠겨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벼란간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죠. 옷이 다 젖겠구나 싶어서 심란하게 발길을 돌리려는데 갑자기 비가 뚝 그쳤습니다. 아니, 제 위로 내리는 비만 그쳤죠. 저에게 씌워진 우산, 쳐다보니까 그분이 저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계셨어요. 달려왔는지 숨이 찬 상태로 본인은 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말이죠. 차를 타고 딱 지나가던 길에 제가 눈에 들어오자마자 차를 멈춰 세워서 그대로 우산을 챙겨 달려왔다고 했어요. 그때 형용할 수 없는 감각을 맛봤습니다. 늘 가족에게 우산을 씌워주느라 여념이 없어서 내도록 비를 맞고 살아왔던 내가 드디어 저에게 내리는 비를 막아줄 가족을 만난 것 같다는 이상한 예감이 들더군요. 저는 귀국 날짜를 지켜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이내 다시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1년 후에는 그분과 부부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이따금씩 오가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네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3년 뒤에 간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어요. 목숨은 건졌지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제 친딸은 수년이 흐른 지금까지 아직 결혼을 못하고 혼자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있고요. 저에게 행복을 주는 이름도 심란함을 안겨주는 이름도 가족인 것 같습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현명한 건지 전 아직도 고민이 많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